이야, 이런 귀한 걸 지훈이 혼자 먹게 할 순 없죠. 저희가 먹어드리는 것도 다 내리사랑 아니겠습니까? 한지우는 누나가 싸운 도시락을 단 한 점도 맛보지 못했다. 오진혁은 보란 듯이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며 조롱하듯 한지훈에게 말했다. 야, 뭘 그렇게 죽상이냐? 네 누나가 싸운 거 우리가 맛있게 먹었으면 너도 기분 좋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다 전우애라는 거다. 뒤틀린 전우애라는 단어와 함께 뱉어진 욕설이 한서연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모욕감과 분노가 그녀의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평생을 교양과 품위를 지키며 살아온 그녀였지만 동생이 눈앞에서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는 것을 더는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강원도 화천 민간인 통제선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한 육군 제7보병사단 칠성부대의 겨울은 지독했다. 살을 애는 칼바람이 철책을 휘감을 때마다 짐승의 울음 같은 소리가 났고 내무반 창문에 성해가 아니라 얼음이 조각처럼 피어났다. 그 혹독한 공간 속에서 한지훈 이병은 그림자처럼 존재했다. 카이스트 재학 중에 입대했다는 사실은 자대 배치 첫날 이후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오히려 그것은 그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 그의 과묵함, 불필요한 질문이나 변명을 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무언가를 생각할 때 깊어지는 눈빛은 동물적인 서열 감각으로만 움직이는 무리에게는 오만함이자 무시로 해석되었다. 그리고 그 무리의 정점에는 오진혁 병장이 있었다. 오진혁은 이 부대의 무법자이자 살아있는 권력이었다. 그의 아버지가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오정국 의원이라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그 비밀은 대대장 박종섭 중령조차 그의 심기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계급장이었다. 오진혁과 그를 추종하는 몇몇 말년 병장들에게 한지훈은 완벽한 장난감이었다. 때려도 소리를 지르지 않고 모욕을 주어도 표정 변화가 없었으며 부당한 지시에도 묵묵히 따랐다. 그들의 괴롭힘은 유치했지만 잔인했다. 한겨울 새벽에 속옷만 입힌 채 연병장 구석에 세워두고 찬물을 끼얹는가 하면 식사 시간에 일부러 반찬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하차 먹으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모든 괴롭힘의 순간 한지훈은 반응하지 않았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과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는 오진혁의 가학성을 더욱 부채질했다. 저항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끼는 열등감이 뒤섞여 그의 폭력은 날이 갈수록 교묘하고 악랄해졌다. 한지훈은 그저 당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머릿속은 거대한 서버처럼 작동하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기록했다.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의 이름,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그 행위를 보고도 못 본 척 눈을 감아버린 간부들의 이름과 직책까지. 그의 뇌는 차가운 분노를 연료 삼아 돌아가는 데이터베이스였다. 그는 복수를 꿈꾸지 않았다. 복수라는 감정적인 단어는 그의 계획에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있었다. 썩어 문드러진 뿌리를 도려내기 위해서는 가장 날카로운 메스가 필요했고 그는 기꺼이 그 메스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점호 시간 오진혁은 관물대에 기대앉아 껄렁한 목소리로 한지훈을 불렀다. 야 한지훈. 너 내일 누나 면회 온다며? 한지훈이 조용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오진혁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주변 패거리들을 둘러보았다. 이야, 우리 지훈이 누나는 얼마나 예쁠까? 카이스트 다니는 동생 둔 누나니까 엄청 똑똑하고 예쁘겠지? 안 그러냐? 주변에서 저질스러운 낄낄거림이 터져나왔다. 오진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한지훈의 어깨를 툭툭 치며 속삭였다. 누님한테 맛있는 거 많이 싸우시라고 해라. 어디 너 같은 패급 새끼 혼자 처먹을 생각 말고. 알았냐? 그리고 우리가 먼저 인사드릴 거니까 놀라지 말라고 전해드려. 원래 후임 가족한테는 선임들이 먼저 인사드리는 게 예의거든.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내일 벌어질 끔찍한 연극의 예고편이자 한 인간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철저하게 파괴하겠다는 선전포고였다. 한지훈은 대답 대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순종적인 태도에 만족한 오진혁은 의기양양하게 돌아섰다. 그 누구도 심지어 오진혁 자신도 알지 못했다. 자신이 방금 거대한 계획의 마지막 방아쇠를 직접 당겼다는 사실을.
한지훈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불꽃이 미세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모든 데이터는 입력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실행뿐이었다. 오진혁 병장은 불안했다. 그의 모든 행동, 과시적인 폭력과 거들먹거림은 사실 깊은 불안과 열등감의 발로였다. 그는 아버지가 없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군대에 와서까지 아버지의 후광에 기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가 비참했고 그 비참함을 감추기 위해 그는 더욱 악랄하게 약자를 짓밟았다. 특히 한지훈은 그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리는 존재였다. 자신처럼 배경에 의지하지 않고도 스스로 빛나는 부류의 인간. 그런 인간에 대한 증오가 그의 모든 행동의 근원이었다. 그날 밤 오진혁은 몰래 생활관을 빠져나와 행정반 공중전화로 아버지 오정국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권위와 짜증이 뒤섞여 있었다. 무슨 일이냐? 이 시간에. 아버지 접니다. 진혁입니다. 알아. 용건만 간단히 해라. 바쁘다. 아니, 그냥 잘 지내시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오진혁은 비굴하게 목소리를 깔았다. 군대 밖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끊는다.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전화하지 마. 사고나 치지 말고 조용히 있다가 나와. 아버지, 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오진혁은 어렵게 입을 뗐다. 이번에 유격 훈련 있는데 그거 좀 뺄 수 없을까요? 허리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수화기 너머에서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한심한 놈. 그런 것까지 내가 신경 써야겠냐? 대대장한테 얘기해놨으니까 알아서 구슬리든 협박을 하든 내가 처리해. 귀찮게 하지 마라.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오진혁은 차갑게 식은 수화기를 든 채 잠시 서 있었다. 아버지에게 그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아니라 귀찮고 한심한 짐일 뿐이었다. 비참함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 더러운 기분을 풀 대상이 필요했다. 그리고 내일 완벽한 대상이 제 발로 찾아올 터였다. 한지훈과 그의 누나. 그는 내일의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음산하게 웃었다. 한지훈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의 눈앞에서 그 누나라는 여자를 철저히 모욕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었다. 한편 대대장 박종섭 중령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착잡한 표정으로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다. 그는 오진혁이라는 폭탄을 안고 있는 자신의 처지가 불안했다. 오정국 의원의 압력으로 오진혁이 저지르는 온갖 비위들을 눈감아주고 있었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관리하는 것은 피말리는 일이었다. 그는 한지훈 이병의 존재도 알고 있었다. 카이스트 출신의 수재가 왜 저렇게 당하고만 있는지 의아했지만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오진혁만 무사히 전역시키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그는 스스로를 위안했다. 그는 오진혁과 한지훈 사이에 흐르는 위험한 기류를 감지하고 있었지만 애써 외면했다. 그의 침묵과 방관이 곧 닥쳐올 거대한 재앙의 자양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싶은 것인지도 몰랐다. 군인의 명예와 양심보다는 자신의 안위와 진급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내일 한지훈 이병의 면회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도 그는 그저 별일 없어야 할 텐데라고 중얼거릴 뿐이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고급 빌라. 대한민국 군 수뇌부들이 모여 사는 그곳의 아침은 고요하고 평온했다. 한서연은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제2군단장 윤태성 중장의 아내였지만 오늘만큼은 그저 사랑하는 동생의 첫 면회를 가는 평범한 누나이고 싶었다. 최고급 유기농 한우, 완도에서 직송한 활전복, 새벽 시장에서 직접 고른 신선한 채소들이 그녀의 손에서 먹음직스러운 음식으로 변해갔다. 동생이 가장 좋아하던 갈비찜 정성껏 부친 삼색전, 갓 무친 잡채와 싱싱한 과일까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 대신 설렘과 애정이 가득했다. 남편 윤태성 군단장은 그런 아내의 뒷모습을 안쓰럽게 바라보았다. 그는 수만 명의 장병을 호령하는 강철 같은 지휘관이었지만 아내와 처남 문제 앞에서는 한없이 부드러운 남편이자 형이었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텐데. 부대에서 다 챙겨줄 거요. 그의 말에 한서연은 돌아보지도 않고 대꾸했다. 부대에서 주는 밥이랑 누나가 해주는 밥이 같아요? 우리 지훈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라도 먹고 힘내야죠. 목소리 끝에 동생에 대한 애틋함이 묻어났다. 윤태성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처남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병사로 복무하겠다고 했을 때 그는 처남의 독립심과 의지를 존중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처남을 얼마나 고된 길로 밀어넣을지 그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처남이 입대한 후 그는 자신의 막강한 권력을 단 한 번도 처남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 그것이 처남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믿음의 이면에는 늘 불안감이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었다. 한서연은 몇 개의 찬압으로도 모자라 커다란 보온 도시락까지 가득 채우고 나서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가장 아끼는 옷을 골라 입고 혹시나 동생의 기를 죽일까 싶어 수수한 화장을 했다. 운전병이 대기시킨 군단장 전용 세단을 마다하고 그녀는 자신의 작은 승용차를 직접 몰아 화천으로 향했다. 내비게이션에 찍힌 부대의 주소는 그녀에게 너무나 낯설었지만 동생을 만난다는 설렘이 그 낯설음을 상쇄하고도 남았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그녀의 머릿속은 동생과의 재회로 가득했다. 얼마나 탔을까? 얼마나 말랐을까? 힘든 내색은 안 하겠지만 그늘진 얼굴은 숨기지 못하겠지. 그녀는 동생을 만나면 꼭 안아주고 등을 토닥이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여주리라 다짐했다. 그녀의 순수한 사랑과 정성이 잠시 후 어떤 참혹한 방식으로 짓밟히게 될지 그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의 차가 칠성부대 위병소를 통과할 때 그녀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북진이라는 구호가 유독 비장하게 느껴진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칠성부대 면회실은 주말의 소란스러움과 애틋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마다의 사연을 품은 가족과 연인들이 짧은 만남의 시간을 아끼려는 듯 서로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한지우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서며 두리번거렸다. 창가에 단아하게 앉아있는 누나, 한서연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몇 달 만에 보는 누나의 얼굴은 그가 기억하던 것보다 조금 수척해져 있었다. 한지훈의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아려왔다. 누나. 나지막한 부름에 한서연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까맣게 타고 홀쭉해진 동생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준비했던 수많은 말들을 잊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동생을 와락 안았다. 동생의 군복에서는 낯선 땀 냄새와 화약 냄새가 옅게 배어나왔다. 그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된 현실의 냄새였다. 지훈아, 고생 많았지. 얼마나 힘들었어. 괜찮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지훈은 누나의 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짧게 대답했다. 그의 무덤덤한 반응이 오히려 한서연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그녀는 동생을 자리에 앉히고 마법사처럼 정성껏 싸온 음식들을 펼쳐놓기 시작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갈비찜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잡채, 형형색색의 전과 나물들. 테이블은 순식간에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은 진수성찬으로 변했다. 어서 먹어. 내가 제일 좋아하던 것들로만 싸왔어. 한지우는 젓가락을 들었다. 하지만 그가 갈비찜 한 점을 입에 넣기도 전이었다. 면회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예고된 불청객들이 들이닥쳤다. 오진혁 병장을 필두로 한 3명의 선임들이었다. 그들은 마치 자기 집 안방에 들어서는 것처럼 거들먹거리며 한지훈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오, 지훈이 누님 안녕하십니까? 지훈이 선임되는 오진혁 병장입니다. 오진혁은 입만 웃으며 꾸벅 고개를 숙이는 신용을 했다. 그의 눈은 이미 테이블 위 음식을 탐욕스럽게 훑고 있었다. 한서연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지만 동생의 선임이라 하니 애써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이고, 우리 지훈이 선임들이시구나. 반가워요. 앉으세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오진혁과 패거리들은 기다렸다는 듯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 그리고는 마치 신호라도 받은 것처럼 허겁지겁 음식에 손을 뻗기 시작했다. 젓가락질은 사치였다.
그들은 손으로 갈비찜을 집어뜯고 잡채를 한 움큼씩 입에 쑤셔 넣었다. 오직 동생을 위해 밤새 준비한 음식들이 순식간에 짐승의 먹이처럼 사라지는 광경을 한서연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이야 누님, 음식 솜씨가 장난 아니십니다. 거의 모 대장금 수준이십니다. 오진혁은 입가에 기름을 잔뜩 묻힌 채 너스레를 떨었다. 그의 옆에 있던 다른 상병이 거들었다. 이런 귀한 걸 한지훈 같은 패급 새끼 혼자 먹게 할 순 없죠. 저희가 대신 먹어드리는 것도 내리사랑 아니겠습니까? 패급이라는 단어가 한서연의 귀에 날카롭게 박혔다.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한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한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동생이 그동안 어떤 취급을 받아왔는지 이 짧은 순간에 모든 것이 설명되고 있었다. 음식은 금세 바닥을 드러냈다. 그들은 트림을 거하게 내뿜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의자에 몸을 기댔다. 한지우는 누나가 싸온 도시락을 단 한 점도 맛보지 못했다. 오진혁은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며 조롱하듯 한지훈에게 말했다. 야 한지훈, 뭘 그렇게 죽상이냐? 선임들이 내 도시락 먹어준 게 뭐 그리 억울하냐? 내 누나가 싸운 거 우리가 맛있게 먹었으면 너도 기분 좋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다 전우애라는 거다, 이 새끼야. 모욕감과 분노가 한서연의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평생을 교양과 품위를 지키며 살아온 그녀였지만 동생이 눈앞에서 짓밟히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만들 하시죠. 아무리 선임이라지만 이건 너무 무례한 행동 아닙니까? 그녀의 말에 오진혁은 코웃음을 쳤다. 무례? 아줌마 군대 안 와보셨죠? 여기가 무슨 신사들 놀이터인 줄 아십니까? 그리고 동생 교육 좀 똑바로 시키세요. 이렇게 어리바리하고 사회성 없는 놈은 군대에서도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아줌마라는 호칭과 동생에 대한 모욕. 그것이 한서연의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모든 힘을 실어 오진혁의 뺨을 향해 손을 휘둘렀다. 짝! 면회실 전체를 울리는 날카로운 파열음. 오진혁의 고개가 거칠게 돌아갔다. 그의 뺨에 선명한 손자국이 붉게 피어올랐다. 순간 면회실의 모든 소음이 멎고 정적이 흘렀다. 오진혁은 잠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다가 이내 지옥에서 올라온 악귀처럼 얼굴을 구기며 한서연에게 달려들려 했다. 이 미친 여자가 지금 누굴 쳐? 군인 폭행이야 이거. 욕설과 고함이 면회실을 뒤흔들었다. 패거리들이 오진혁을 말리는 척하며 상황을 더욱 험악하게 몰아갔다. 오진혁은 한서연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다. 내 동생, 내가 이 부대에서 제대로 한번 밟아줄게. 오늘부터 잠은 다 잤다고 전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지켜보라고. 협박적인 발언이 그녀의 심장을 비수처럼 찔렀다. 공포와 분노로 몸이 떨려왔다. 바로 그때였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면회실 관리 간부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갓 임관한 듯 앳되어 보이는 이진우 소위였다. 무슨 소란입니까? 이진우 소위는 험악한 분위기를 보고 당황하다가 분노에 찬 오진혁 병장과 창백하게 굳은 한서연을 번갈아 보았다. 그러던 그의 눈이 한서연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그는 몇 번이고 눈을 비볐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내던진 사람처럼 허리를 꺾어 숙이며 외쳤다. 사모님 아니십니까? 소위의 외침에 면회실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오진혁의 고함도 패거리들의 거들먹거림도 순간 멈췄다. 사모님이라는 단어는 군대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 특히 일개 소위가 저토록 경악하며 예를 갖추는 대상이라면 그 무게는 상상을 초월했다. 소위는 거의 울상이 된 얼굴로 한서연에게 다시 한번 경례를 붙였다. 충성. 부대까지는 어인 일이십니까? 오진혁은 여전히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채 멍한 표정으로 소위와 한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이 소위 뭐 하는 거야? 이 아줌마가 누군데 사모님이야? 소위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오진혁을 돌아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오 병장,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이분은. 소희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였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폭탄을 터뜨렸다. 우리 군단장님 사모님이시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오진혁의 동공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의 머릿속에서 군단장 사모님 그리고 방금 자신이 뺨을 맞고 모욕을 퍼부었던 아줌마가 하나의 인물로 합쳐지는 순간 그의 다리가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정적. 귀가 먹먹할 정도의 정적이 면회실을 지배했다. 방금 전까지 울려 퍼지던 오진혁의 고함과 욕설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다. 시간마저 얼어붙은 듯한 공간 속에서 사람들은 숨쉬는 법조차 잊은 듯했다. 오진혁의 낯빛은 백지를 넘어 시체처럼 푸르죽죽하게 변해갔다. 그의 뇌는 군단장 사모님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기능 정지 상태에 빠진 듯했다. 한서연은 더 이상 떨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모든 감정이 사라져 있었다. 슬픔도 분노도 두려움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빙산처럼 차갑고 단단한 무표정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주저앉을 듯한 오진혁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오직 굳어버린 동생 한지훈에게만 향해 있었다. 한지훈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의 꽉 쥔 주먹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계획의 방아쇠는 당겨졌다. 이제부터 벌어질 일들은 더 이상 그의 통제 범위 안에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이 썩어 빠진 고름을 터뜨리기 위해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손에 피를 묻히는 극약 처방이 필요했음을 그는 알고 있었다. 모두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한서연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면회실의 온도를 몇 도는 떨어뜨리는 듯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차분하게 휴대폰을 꺼냈다. 그녀의 손길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떨림도 없었다.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누르자 짧은 연결음 끝에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이요? 지훈이는 만났소? 남편 윤태성 군단장의 목소리였다.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평온하고 다정한 목소리. 한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떴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변해 있었다. 여보, 당신 지금 어디에 있나요? 평소와 다른 아내의 목소리에 윤태성은 즉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군단장실에 있어. 무슨 일인데? 우리 지훈이가 여기서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있었어요. 그 한마디에 전화기 너머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한서연은 조금의 과장도 감정도 섞지 않고 방금 벌어진 일들을 기계처럼 정확하게 전달하기 시작했다. 선임들이 동생의 도시락을 먹어치운 것, 동생을 폐급이라 조롱한 것, 그리고 자신에게 아줌마라 부르며 욕설을 하고 동생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까지. 마지막으로 자신이 그 선임 병사의 뺨을 때렸다는 사실까지.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윤태성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그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가장 깊고 무서운 고요함이었다. 이수연의 말이 끝나자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윤태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다정한 남편의 것이 아니었다. 수만 명의 생사를 결정하는 야전 지휘관의 강철처럼 차갑고 비정한 목소리였다. 그 부대 이름이 뭐지? 육군 제7보병사단 칠성부대입니다. 이진우 소위가 옆에서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속삭였다. 대대장 이름은 박종섭 중령입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 새끼 이름이 뭐라고 했지? 오진혁 병장입니다. 오진혁. 윤태성은 그 이름을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듯 나지막이 의졸였다. 전화기 너머로 그가 의자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 당신은 지금부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지훈이 곁에만 있어. 내가 지금 그리로 가지. 전화가 끊겼다. 그 순간부터 지옥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윤태성 군단장의 전화가 끊긴 순간 거대한 군 조직은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군단 사령부에 고요하던 주말 오후는 순식간에 전쟁 직전의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비상 사이렌이 울리지 않았음에도 공기 중에 퍼지는 살벌한 기운만으로도 모든 장병들은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군단 헌병대 특수임무대였다. 평시 대테러 임무를 위해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하던 그들은 5분도 채 되지 않아 검은색 특수 전투복과 방탄 헬멧, 완전 무장을 갖춘 채 헬기장으로 집결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단 하나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오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강철 같은 의지만이 번뜩였다. 곧이어 육중한 프로펠러 소음과 함께 군단 직할 수송 헬기 2대가 지축을 울리며 이륙했다. 목표는 화천 칠성부대였다. 동시에 군단 사령부의 통신실은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군단장의 명령에 따라 칠성부대가 속한 연대와 사단의 지휘 통신망이 강제로 군단 사령부로 이관되었다. 평화로운 주말을 보내던 사단장과 연대장은 자신의 예하부대와 통신이 두절되고 모든 지휘권이 상급부대인 군단으로 넘어갔다는 보고를 받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전쟁이나 쿠데타가 아니고서는 벌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 그들은 미친 듯이 군단 사령부에 연락을 취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군단장님의 직접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라는 차가운 답변뿐이었다. 칠성부대는 그야말로 고립무원의 섬이 되어가고 있었다. 부대 상공에 나타난 2대의 군용 헬기가 육중한 동체로 하늘을 가리며 연병장 한가운데에 착륙했다. 헬기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얼굴을 검게 칠하고 최신 소총으로 무장한 헌병 특임 대원들이었다. 그들은 마치 적진에 침투한 특수부대처럼 신속하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한 팀은 위병소로 달려가 기존의 경계 근무자들을 무장 해제시킨 뒤 부대 정문을 완벽하게 장악했다. 다른 한 팀은 대대 본부와 모든 내무반, 주요 시설들을 에워쌌다. 움직이지 마라. 지금부터 이 부대는 군단 통제하에 들어간다. 모든 인원은 하던 일을 멈추고 현 위치에서 대기하라.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는 헌병의 고함은 대대 전체의 사형 선고처럼 울렸다. 면회실의 상황은 더욱 극적이었다. 헬리콥터의 굉음이 가까워지고 잠시 후 면회실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 들어선 인물은 별 3개가 선명하게 빛나는 전투모, 잘 다려진 군복 위로 수많은 훈장이 그의 경력을 증명하는 중년의 사내 윤태성 군단장이었다. 그의 뒤로는 2명의 대령 감찰참모와 법무참모가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윤태성의 등장은 면회실의 공기를 압축시켜 폭발 직전의 상태로 만들었다. 그의 눈은 그 어떤 분노의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다. 너무나도 차갑고 고요해서 오히려 그를 마주보는 것만으로도 영혼까지 얼어붙을 것 같았다. 그는 먼저 아내와 처남에게 다가갔다. 괜찮소? 한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윤태성은 처남 한지훈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그 눈빛은 한겨울의 서리보다도 차가웠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시선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오진혁에게로 향했다. 내 놈이냐? 단 한마디. 하지만 그 말에는 산을 무너뜨리고 바다를 가를 듯한 무게가 실려 있었다. 오진혁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듯 떨렸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그의 얼굴을 적셨다. 내 놈이 감히 내 처남을 건드리고 내 아내를 모욕했느냐. 윤태성은 질문을 던졌지만 대답을 원하지는 않았다. 그는 천천히 오진혁에게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오진혁의 심장은 터져버릴 듯이 요동쳤다. 군화가 그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내 아비가 누구냐? 그의 질문에 오진혁은 거의 실신 직전의 상태에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오정국 의원입니다. 오정국. 윤태성은 그 이름을 되뇌었다. 국회에서 사사건건 군을 물고 늘어지던 그 오만하고 부패한 정치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짧게 코웃음을 쳤다. 잘 됐군. 벌레는 뿌리째 뽑아야지. 그 말을 끝으로 윤태성은 오진혁에게서 시선을 거두었다. 그는 뒤에 서 있던 법무참모에게 명령했다. 저놈을 당장 군 교도소로 직행시켜. 혐의는 상관 모욕, 협박, 군무 이탈 기도 등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죄목을 다 적용해.
정식 재판 절차 필요 없다. 군단장 직권으로 즉결 심판에 회부한다. 영창? 그런 안락한 곳으로 보낼 생각 마. 가장 어둡고 축축한 독방에 쳐넣어. 오늘부터 저놈에게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없다. 법무참모가 경례를 붙이고 헌병들에게 손짓하자 육중한 체구의 헌병 2명이 다가와 오진혁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잡아 일으켰다. 오진혁은 그제야 현실을 깨닫고 비명을 질렀다. 잘못했습니다. 군단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처절한 외침은 그러나 강철로 된 성벽에 부딪히는 계란처럼 허무하게 부서졌다. 헌병들은 짐짝을 끌고 가듯 그를 면회실 밖으로 끌고 나갔다. 그의 두 패거리 역시 같은 신세가 되어 끌려나갔다. 이제 이 부대 안에서 벌어질 일은 오직 군단장 윤태성의 의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었다. 외부의 그 어떤 압력도 그 어떤 힘도 이곳에 닿을 수 없었다. 이곳은 완벽하게 격리된 심판만을 위한 작은 왕국이 되었다. 모든 쓰레기들을 치운 뒤 면회실에는 다시 윤태성과 그의 가족, 그리고 이진우 소위만이 남았다. 윤태성은 그제야 가면을 벗은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아내와 처남에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에는 군단장의 위험 대신 상처 입은 가족을 바라보는 가장의 고통과 슬픔이 어렸다. 그는 처남 한지훈의 앞에 섰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동생의 군복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었다. 그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길에 그동안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있던 한지훈의 눈시울이 처음으로 붉어졌다. 왜 말을 안 했어? 이렇게 힘들었으면서 왜 이 매형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느냐? 윤태성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닌 처남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움에서 비롯된 떨림이었다. 매형께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힘으로 이겨내고 싶었습니다. 한지훈의 대답에 윤태성은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명예와 권력이 정작 가장 사랑하는 가족 하나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한서연은 조용히 남편과 동생의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훔쳤다. 윤태성은 처남을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결심한 듯 단호한 표정을 지었다. 지훈아, 오늘부로 너는 이 부대를 떠난다. 당장 군단 본부로 복귀시킨다. 내 곁에 두고 다시는 이런 험한 꼴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것은 동생을 지키려는 형의, 처남을 아끼는 매형의 절박한 외침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한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붉어진 눈에는 눈물 대신 매형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강하고 단호한 빛이 서려 있었다. 매형 안 됩니다. 한지훈의 단호한 거절에 윤태성은 물론 한서연마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저는 이 부대를 떠날 수 없습니다. 아니,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을 만큼 단단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지옥 같은 곳에 더 있겠다는 말이냐? 네, 매형. 제가 시작한 일입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지훈의 눈이 깊고 차갑게 빛났다. 그 눈빛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그리고 이제부터 진짜 전쟁을 시작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았다. 분노에 휩싸여 있던 윤태성은 그제야 처남의 눈빛 속에 숨겨진 거대한 계획의 편린을 발견하고는 숨을 삼켰다. 처남의 침묵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윤태성은 처남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군단장으로서 수많은 전장을 지휘하며 다져진 그의 직감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처남의 눈빛은 단순한 피해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모든 상황을 꿰뚫어보고 다음 수를 계산하는 지략가의 눈빛이었다. 한지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옆에서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이진우 소위를 흘끗 보았다. 그리고는 매형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매형, 잠시 저희 가족끼리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윤태성은 처남의 의도를 알아채고 이진우 소위에게 턱짓을 했다. 이 소위는 잠시 밖에 나가 있도록. 그리고 오늘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은 내 허락 없이는 그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된다. 군사기밀보안법보다 더 엄중한 내 개인적인 명령이다. 명심하겠습니다, 군단장님.
이진우 소위가 황급히 경례를 붙이고 면회실을 빠져나갔다. 문이 닫히고 마침내 세 가족만이 남게 되자 한지우는 감춰왔던 이야기들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윤태성과 한서연이 상상했던 단순한 괴롭힘의 차원을 넘어선 것이었다. 매형, 오진혁은 이 부패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그는 그저 가장 시끄럽게 짖는 개에 불과해요. 한지우는 지난 몇 달간 자신이 겪고 보고 들었던 모든 것들을 털어놓았다. 오진혁이 그의 아버지인 오정국 의원의 권력을 등에 업고 왕처럼 군림하며 온갖 부조리를 저지른 것, 그리고 대대장 박종섭 중령이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것을 넘어 오히려 오진혁을 비호하며 그 대가로 오 의원으로부터 인사청탁이나 각종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정황까지. 이 부대는 썩었습니다. 뿌리부터요. 오진혁 같은 금수저들은 이곳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간부들을 하인처럼 부리며 자신들만의 왕국을 건설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처럼 아무런 배경이 없는 일반 병사들은 그들의 놀이개나 스트레스 해소용 샌드백으로 전락하고요. 그의 설명은 냉정하고 논리정연했다. 마치 잘 정리된 정보 보고서를 브리핑하는 것 같았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부조리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묵인한 간부들은 누구인지, 심지어 오진혁과 박종섭 중령 사이의 부정한 커넥션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들도 확보했습니다. 윤태성과 한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동생이 그저 묵묵히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줄로만 알았는데 그 침묵의 시간 동안 동생은 홀로 거대한 적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 누나의 면회는 죄송하지만 제가 계획한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한지우는 고개를 숙이며 누나 한서연에게 사죄했다. 오진혁이 제 면회 음식을 노릴 것이라는 것도 제 앞에서 누나를 모욕할 것이라는 것도 모두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만행을 가장 확실하게 그리고 가장 높은 분에게 직접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누나를 이용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서연은 동생의 고백에 잠시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이내 동생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 대신 동생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괜찮다, 지훈아. 내가 얼마나 큰 결심을 했는지 이제 알겠구나. 누나는 괜찮아. 윤태성은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분노에 눈이 멀어 단순한 복수를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처남은 자신보다 훨씬 더 멀리 그리고 깊게 보고 있었다. 그는 개인적인 복수가 아닌 군 전체를 병들게 하는 거대한 악의 고리를 끊어내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느냐? 군단장의 목소리가 아닌 처남의 계획을 듣는 참모의 자세로 윤태성이 물었다. 우선 오진혁과 박종섭 중령에 대한 처벌을 잠시 보류해 주십시오. 윤태성은 의외의 요구에 되물었다. 뭐라고? 그들을 지금 당장 군법에 따라 처리해버리면 몸통인 오정국 의원은 꼬리 자르기에 성공할 겁니다. 부덕한 아들과 부하 때문에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갈 게 뻔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건은 단순한 군대 내 가혹 행위 사건으로 축소되고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지훈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우리의 진짜 목표는 오진혁이 아니라 오정국 의원, 그리고 그와 결탁해 군을 사유화하려는 부패한 세력 전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제가 미끼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부대에 남겠습니다. 매형이 이 부대를 뒤집어 엎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들은 잠시 몸을 사리겠지만 결국 다시 움직일 겁니다. 오정국 의원은 자신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이번 사건을 덮기 위해 박종섭 중령에게 혹은 그의 후임자에게 압력을 행사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의 검은 거래가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노려야 합니다. 처남의 설계도는 치밀하고 대담했다. 자기 자신을 가장 위험한 곳에 다시 던져 넣어 거대한 적을 유인해 내겠다는 계획. 매형으로서 윤태성은 도저히 허락할 수 없었지만 군인으로서 그는 처남의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너무 위험하다.
매형, 지금까지는 저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형이 계십니다. 밖에서는 매형이, 안에서는 제가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매형은 군단 전체를 동원한 특별감찰을 명분으로 이 부대를 계속 감시하고 압박하며 그들의 숨통을 조여주십시오. 저는 안에서 그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겠습니다. 윤태성은 한참 동안 처남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나약한 피해자라고만 생각했던 처남이 어느새 자신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거대한 전쟁을 지휘하는 장수가 되어 있었다. 그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좋다. 내 뜻대로 하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너의 안전을 확보할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해야겠다. 그들의 계획은 즉시 실행에 옮겨졌다. 윤태성은 오정국 의원의 전화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걸었다. 수화기 너머의 오 의원은 처음에는 고압적이었지만 윤태성이 자신의 아내와 처남이 당한 일을 낮은 목소리로 응조리자 금세 태도를 바꿨다. 윤 장군, 내 아들놈이 큰 실수를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걸 너무 공론화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군의 사기 문제도 있고 또 윤 장군님 체면도 있지 않습니까? 처남 문제 하나 때문에 부대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는 소문이 돌면 윤 장군님 입장도 곤란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은근한 협박이었다. 윤태성은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지만 처남의 계획을 위해 분노를 억눌렀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제안하고 싶으신 게 뭡니까? 허허, 말이 잘 통하는군요. 일단 우리 아들놈은 제가 책임지고 따끔하게 교육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박중령도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 주시지요. 군의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윤 장군님께서도 이번 일은 조용히 덮어주시면 제가 국방위원회에서 윤 장군님 힘을 팍팍 실어드리겠습니다. 내년 장군 진급 심사 때도 더러운 거래였다. 윤태성은 역겨움을 참으며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했다. 의원님의 뜻이 정그러시다면 저도 군의 대선배로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겁니다. 전화가 끊긴 후 윤태성은 곧바로 이진우 소위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1단계 완료. 덧 설치.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오진혁은 단 하루 만에 자대로 복귀했다. 물론 그의 어깨에 달려있던 병장 계급장은 사라지고 이등병 계급장이 붙어 있었으며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초주검 상태였다. 직위 해제되어 군단 영창에 수감되었던 박종섭 중령 역시 며칠 뒤 엄중 경고 조치와 함께 대대장직에 복귀했다. 부대의 분위기는 기묘하게 흘러갔다. 한지훈의 매형이 군단장이라는 사실은 암묵적인 상식이 되었지만 그 엄청난 배경에 비해 결과는 너무나도 시시했다. 장병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군단장도 국회의원 앞에서는 어쩔 수 없나 보다. 역시 똥별은 끝발 좋은 국회의원 아들 하나 못 건드리는구나.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윤태성 군단장의 위신은 땅에 떨어졌다. 한지훈을 향한 동정의 시선은 이내 조롱과 경멸로 바뀌었다. 매형이 군단장이면 뭐하나.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데. 괜히 밉보여서 앞날만 캄캄해졌네. 이 모든 것은 윤태성과 한지훈이 설계한 거대한 연극의 일부였다. 적을 속이기 위해 아군의 눈부터 가리는 처절하고도 위험한 기만 작전이었다. 오정국 의원은 윤태성 군단장이 자신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했다고 확신했다. 그는 이제 안심하고 아들을 괴롭힌 한지훈에게 보복을 가하고 이번 일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우기 위해 움직일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거대한 그물망의 한가운데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는 것과 같았다. 오정국 의원의 첫 번째 움직임은 예상대로였다. 그는 박종섭 중령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다. 박 중령, 이번 일 처리하느라 고생했소. 내가 빚을 한 번 졌네. 아닙니다, 의원님. 제가 의원님과 선우 학생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해 벌어진 일입니다. 박종섭은 납작 엎드렸다. 그는 이번 일로 자신의 군 생활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오 의원의 도움으로 기사회생하자 그에게 더욱더 깊은 충성을 맹세하게 되었다. 됐고 본론만 말하지. 그 한지훈이라는 놈 군단장 처남이라시고 아주 콧대가 하늘을 찌르겠구만. 놔두면 안 돼.
앞으로 내 아들 선욱은 생활 편하게 하려면 그리고 박중령의 앞길도 생각한다면 그놈을 제대로 밟아놔야 해. 다시는 고개도 못 들게. 하지만 군단장님께서 윤태성? 허 양반 이제 아무것도 못해. 이번 일로 자기가 얼마나 무력한지 깨달았을걸. 자네는 내 말만 들으면 돼. 내가 뒤를 다 봐줄 테니 알아서 사고가 나게 처리해. 훈련 중에 발을 헛디디든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놈으로 만들어서 다른 부대로 보내버리든 방법은 자네가 더 잘 알 거 아니야. 박종섭의 눈이 번뜩였다. 이것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절호의 찬스였다. 군단장의 처남을 성공적으로 처리한다면 오 의원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게 될 것이고 그의 군 생활은 탄탄대로를 걷게 될 것이었다. 그날 이후 부대에서 한지훈을 향한 보이지 않는 압박이 시작되었다. 박종섭 중령은 직접 나서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한지훈과 사이가 좋지 않은 다른 선임들을 교묘하게 부추겼다. 이등병으로 강등된 오진혁은 대놓고 나서지는 못했지만 뒤에서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한지훈에게는 가장 힘들고 굳은 작업만 주어졌다. 식기세척, 화장실 청소, 제초 작업 등 하루 종일 쉴 틈 없는 육체 노동이 이어졌다. 간부들은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그를 질책했고 선임들은 은근한 따돌림으로 그를 고립시켰다. 그들은 한지훈이 스스로 무너지기를 혹은 사고를 치고 다른 부대로 쫓겨나기를 바랐다. 이 모든 상황은 이진우 소위를 통해 실시간으로 윤태성 군단장에게 보고되었다. 윤태성은 보고를 받을 때마다 책상을 내리치고 싶을 정도의 분노를 느꼈지만 처남과의 약속을 위해 그리고 더 큰 그림을 위해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했다. 그의 분노는 다른 방향으로 표출되고 있었다. 그는 군 내부의 감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정치인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더 큰 힘이 필요했다. 그는 오랫동안 신뢰관계를 쌓아온 국세청 고위 간부와 검찰 특수부의 옛 동료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취했다. 군단장의 개인적인 부탁이라는 말의 무게를 아는 그들은 윤태성이 건넨 자료들을 바탕으로 오정국 의원에 대한 비밀 내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그의 차명 계좌와 탈세 혐의를, 검찰은 그의 뇌물수수 혐의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군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국가의 사정기관들이 거대한 포위망을 형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한서연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동료 장군들의 아내들과의 모임에 나갔다. 그곳은 대한민국군 수뇌부의 여론이 형성되는 중요한 사교장이었다. 그녀는 눈물로 동생의 이야기를 호소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교묘하고 우아한 방식으로 소문을 퍼뜨렸다. 요즘 군대가 참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들 가진 엄마는 늘 마음이 불안하네요. 특히 윗사람 눈치 보느라 힘없는 병사들의 고통은 외면하는 지휘관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오정국 의원님 아들이 있는 부대는 오죽할까요? 그분 성정이 워낙 대단하시잖아요. 그녀의 말은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군 수뇌부 아내들의 입을 통해 오정국 의원과 부대 내 부조리라는 키워드가 결합되어 고급 정보처럼 유통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오정국 의원의 정치적 기반을 흔들고 훗날 사건이 터졌을 때 여론을 아군으로 만들기 위한 치밀한 포석이었다. 박종섭 중령은 조급해지기 시작했다. 오정국 의원의 압박은 날마다 거세졌지만 한지훈은 생각보다 강인했다. 온갖 육체적, 정신적 압박에도 그는 좀처럼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더욱 차갑고 단단해졌다. 박종섭은 결국 더욱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부대 내에서 평판이 좋지 않고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한 병사를 눈여겨보았다. 장기철 상병. 그는 이전에도 후임 폭행 문제로 여러 차례 징계를 받았지만 그때마다 박종섭이 교묘하게 덮어주며 빠져나간 전력이 있는 자였다. 박종섭은 장기철을 자신의 사무실로 비밀리에 불렀다. 장상병, 자네 요즘 군 생활이 좀 힘든 모양이야. 얼굴이 말이 아니군. 박종섭은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다. 자네 혹시 휴가나 외박에 목마르지 않나? 아니면 남은 군 생활 아주 편하게 하고 싶은 생각은? 장기철의 눈이 반짝였다. 한지훈 이병 알지?
그 녀석 때문에 요즘 부대 분위기가 말이 아니야. 저런 놈은 군기를 바짝 잡아서 정신을 차리게 해줘야 하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군. 그것은 명백한 사주였다. 한지훈을 손 좀 봐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암시였다. 대대장님께서 저를 믿어주신다면 제가 한번 군기를 제대로 잡아보겠습니다. 좋아. 하지만 명심해. 너무 티나게 하지는 마. 사소한 다툼 정도로 보이게.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처리해주지. 이들의 밀담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모두 기록되고 있었다. 한지훈은 박종섭이 자신을 처리하기 위해 누군가를 이용할 것이라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이진우 소위의 도움을 받아 대대장실 근처 환풍구에 몰래 설치해둔 초소형 녹음기를 통해 그들의 대화를 모두 확보했다. 결정적인 증거였다. 이 녹취 파일은 즉시 암호화되어 이진우 소위를 통해 윤태성 군단장에게 전달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적들이 스스로 함정의 가장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 그리고 그 역할은 다시 한번 미끼가 된 한지훈에게 주어졌다. 며칠 뒤 야간 경계 근무를 서던 중 마침내 올 것이 왔다. 인적이 드문 후방 초소에서 장기철 상병은 한지훈과 단둘이 근무를 서게 되자 본색을 드러냈다. 야, 한지훈. 너 요즘 많이 컸다? 군단장 매형 있다고 아주 눈에 뵈는 게 없지? 장기철은 시비를 걸며 한지훈의 멱살을 잡았다. 한지훈은 저항하지 않았다. 뭐야, 이 새끼. 반항도 안 해? 재미없게. 장기철은 한지훈의 복부를 주먹으로 가격했다. 윽하는 신음과 함께 한지훈의 몸이 구부러졌다. 장기철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발길질을 해대기 시작했다. 그는 박종섭 중령의 지시대로 사소한 다툼처럼 보이게 하려 했지만 일단 터져나온 폭력성은 좀처럼 제어되지 않았다. 한지훈은 무방비 상태로 폭행을 당하면서도 품 안에 숨겨둔 소형 녹음기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않았다. 장기철의 욕설과 폭행 소리, 그리고 자신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생생하게 기록되고 있었다. 대대장님이 내 놈 정신 차리게 만들라고 하셨어. 이게 다 널 위한 거야, 이 새끼야. 이것은 박종섭의 사주를 입증할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그때 계획된 것처럼 순찰을 돌던 이진우 소위가 초소에 나타났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이 소위의 고함에 장기철은 화들짝 놀라 폭행을 멈췄다. 그는 당황했지만 이내 뻔뻔한 표정을 지었다. 아, 이 소위님. 한지훈 이병이 근무 중에 졸기에 제가 정신 좀 차리라고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이진우 소위는 쓰러져 있는 한지훈을 보고 분노가 치밀었지만 작전의 일부임을 상기하며 냉정을 유지했다. 그는 즉시 상황을 상부에 보고하는 척하며 윤태성 군단장에게 약속된 신호를 보냈다. 단 한 문장이었다. 사냥감이 덫에 걸렸습니다. 사령부 군단장실.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던 집무실에서 윤태성은 메시지를 확인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마침내 칼을 뽑아든 장수의 그것처럼 서늘하게 빛났다. 이제 길고 긴 기다림은 끝났다. 심판의 시간이 도래한 것이다. 다음 날 대한민국은 하나의 기사로 발칵 뒤집혔다. 단독 국회의원 아들의 황제 복무 그를 비호한 지휘관. 비리로 얼룩진 육군 7사단 칠성부대의 진실. 기사는 그야말로 폭탄이었다. 오진혁의 만행, 박종섭의 비호,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오정국 의원의 이름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기사에는 익명의 제보자들이 제공했다는 생생한 증언들과 함께 박종섭의 폭행 사주 녹취록 일부가 음성 변조되어 공개되었다. 여론은 들끓었고 국방부는 물론 청와대까지 발칵 뒤집혔다. 한정우 의원은 필사적으로 방어에 나섰다. 그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군을 개혁하려는 나에 대한 음해이자 야당의 비열한 정치 공세라며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오히려 군단장 처남의 위세에 눌려 지냈다며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 바로 다음 날 한서연이 처음으로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녀는 화려한 장군 부인의 모습이 아닌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수한 옷차림을 한 어머니 같은 누나의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섰다. 저는 오늘 제2군단장의 아내가 아닌
대한민국 군인 한지훈 이병의 누나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면회날의 일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동생을 위해 밤새 준비한 도시락을 눈앞에서 빼앗기고 동생이 폐급이라 조롱당했으며 자신은 미친 여자라는 욕설을 들어야 했던 그날의 치욕을. 그녀의 고백은 그 어떤 폭로 기사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국민들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오정국 의원님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황제처럼 군림하는 동안 제 동생처럼 이름 없는 병사들이 흘려야 했던 피와 눈물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말하는 군 개혁이 당신의 아들 같은 사람들을 위한 특권 계층의 군대를 만드는 것입니까? 그녀의 연설은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오정국 의원이 쌓아올린 모든 거짓말과 변명은 한 누나의 진심 어린 눈물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결국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윤태성이 건넨 자료와 여론의 압박에 힘입어 검찰은 오정국 의원을 직권 남용, 뇌물수수, 공갈,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더 이상 그를 비호할 명분을 찾지 못했고 압도적인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한때 국회를 호령하던 거물 정치인은 차가운 쇠고랑을 찬 채 초라하게 포토라인에 서야 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그의 수십 개 차명 계좌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탈세 혐의를 밝혀냈고 그의 정치적 생명은 물론 사회적 존재감마저 완전히 지워져 버렸다. 아들 오진혁의 상황은 더욱 비참했다. 군 검찰로 이송된 그는 아버지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한지훈에 대한 가혹 행위는 물론 다른 후임들에게 저질렀던 수많은 폭행과 갈취를 줄줄 불기 시작했다. 그의 자백은 박종섭 중령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았다. 박종섭은 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불명예스러운 처벌, 즉 파면을 당하고 군복을 벗게 되었다. 군인 연금은 물론 퇴직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사회로 내쫓긴 그는 군형법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고 군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한지훈은 의무실에서 퇴원하여 부대로 복귀했다. 이제 그를 괴롭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모두가 그를 영웅처럼 대하며 어려워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없었다. 그날 저녁 한지훈은 대대 전 장병이 모인 저녁 점호 시간에 자발적으로 연단에 섰다. 마이크를 잡은 그는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했던 자신의 입을 처음으로 열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영웅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제 매형이 군단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 매형이 군단장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질문이 강당에 울려 퍼졌다. 제가 여러분과 달랐던 것은 단 하나, 군단장 처남이라는 배경뿐이었습니다. 저는 오진혁이 원망스럽습니다. 박종섭 중령도 오정국 의원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들보다 더 무서웠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침묵입니다. 제가 화장실에서 맡고 있을 때, 창고에 갇혀 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했습니까? 대부분은 못 본 척했고 어떤 분들은 뒤에서 혀를 차며 동정만 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진혁에게는 그래도 괜찮다는 확신을 주었고 저에게는 아무도 내 편이 없다는 절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선량한 사람일지 몰라도 여러분의 침묵이 모여 결국 오진혁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낸 공범이 된 것입니다. 강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누구도 박수를 치지 못했다. 모두가 고개를 숙인 채 한지훈이 던진 진실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그것은 승리의 환호성이 아닌 깊은 성찰과 부끄러움에서 비롯된 거룩한 침묵이었다. 한지훈이 원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개인적인 복수의 카타르시스가 아닌 공동체 전체의 각성을 통한 진정한 변화.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나고 마침내 그들에게 그리고 칠성부대에게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다.